편안한 100세 인생을 위한 행복 인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밤새 잠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듣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말들이 가슴에 더 깊이 박히는 것 같죠. 젊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죠. 자식이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 형제자매가 무심코 던진 날선 표현, 오랜 친구의 뒤통수 치는 듯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밤에 누우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아, 내가 좀 더 강하게 대응할 걸. 하는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면서 잠은 더욱 멀어지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게 정상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하고 또 상처받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더욱 이런 아픔을 깊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시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아픈 사람일까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건 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절대 남을 찌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시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마음이 평온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미소도 더 많이 짓고 칭찬도 더 많이 하게 되죠. 좋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 차갑게 대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행복할까요? 평온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왜 가장 거친 말이 가장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밤새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약해서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뜻해서 상대의 가시에 찔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왜 거칠까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사실 약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아픈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상대의 거친 말에 그대로 상처받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그 말 뒤에 숨은 아픔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시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상처 주는 사람이 사실은 아픈 사람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계시죠? 늘 불평불만이 많고 말투가 날카롭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한 60대 후반 김성희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복받은 집안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효자고 며느리도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김성희 씨는 늘 며느리에게 날선 말을 합니다. 밥은 왜 이렇게 짜게 해? 건강 생각은 안 하나? 청소도 제대로 못 하네. 먼지가 수북한데.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밖에 못 시키나?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트집을 잡습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고 늘 지적만 합니다. 며느리는 물론 힘들어합니다. 아들도 중간에서 난처해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그래 며느리 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사실 김성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있지만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지만 사실 그 속에서 외롭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 외로움, 두려움이 날카로운 말로 나오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나는 아직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트집을 잡는 것은 나를 무시하지 마라는 외침입니다. 이분도 아픈 사람입니다. 거친 말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철 씨 복지관에만 오시면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오늘 반찬은 왜 이래? 맛이 없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못해. 무슨 일만 있으면 목소리부터 높이고 화부터 냅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이분을 조금 피합니다. 저 양반은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가까이 하면 피곤해.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낫지. 그런데 남성철 씨의 집에 가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합니다. TV를 틀어놔도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라도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니까요. 이분도 아픈 사람입니다. 큰 목소리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인 박정권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늘 차갑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며 고민을 털어놔도 그런 것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딸이 육아로 지쳐서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지. 나한테 왜 미루나? 손주들이 놀러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왜 자꾸 오나는 식입니다. 가족들은 서운해합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매정하실까? 우리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가?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빨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분은 최근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끊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괜찮아라고 애써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도 아픈 사람입니다. 차가운 말 뒤에는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70대 김순영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웃들과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에게 밤에 왜 이렇게 쿵쿵거려요? 잠을 못 자겠어요. 옆집 할머니에게 복도에 화분 왜 그렇게 많이 놓았어요? 지나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아래층 학생에게 피아노 소리 시끄러워요. 공부는 안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자주 넣습니다. 이웃들은 이분을 피합니다. 저 할머니는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 되도록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이 할머니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가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니까요. 이 할머니도 아픈 사람입니다. 잔소리와 민원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 한정화 씨는 동창회에 나오면 늘 남을 깎아내립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옷만 입고 다니나? 새로 좀 사지. 그래, 손주 자랑하지 마. 우리 손주가 훨씬 똑똑해. 그 정도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쪼들리겠네. 친구들의 작은 실수나 약점을 놓치지 않고 지적합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과장해서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독해졌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안 사정은 어떨까요? 남편은 사업 실패,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냅니다.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손을 벌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친구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라합니다. 그 열등감과 자괴감이 독한 말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한정화 씨도 아픈 사람입니다. 독한 말 뒤에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나이 들어서 더 고약해졌어. 저런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 짓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세요. 날카로운 말 뒤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차가운 말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독한 말 뒤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큰 소리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팠어.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말도 아픈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말도 날카로운 겁니다. 마음이 외로우니까. 행동도 거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힘든 거구나. 저 사람도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이 덜 아프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왜 외로운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는 걸까요? 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미움받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지 그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까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줄까요? 이건 단순히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공격이 어떻게 방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시를 세웁니다.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는 다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먼저 공격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심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아픈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약한 개가 더 짖는 이유와 같습니다.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더 크게 짖어서 상대방을 물리치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투사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투사란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도 깎아내립니다. 너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잊으려 합니다. 자신이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감추려 합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겁을 주면서서 자신의 두려움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게 투사입니다. 자기 안의 아픔을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이나마 자신의 아픔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던진 아픔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픔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아파집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 같으면 참을 수 있는 일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화가 납니다. 평소 같으면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날카롭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감정 조절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외로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며느리가 밥을 조금 짜게 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식당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냅니다. 이웃이 조금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칭찬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뭔가 잘못했을 때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야단 맞을 때, 혼날 때만 부모님이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아, 문제를 일으켜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구나. 아,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불평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줍니다. 시비를 걸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응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관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그게 관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심리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관심받고 싶은데 미움받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잘나 보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초라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초라함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너도 별거 아니야. 너도 문제가 많아. 너도 잘못된 게 많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 아파집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투사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고통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정말 외로운가 보다. 아, 저 사람 지금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가 보다. 아, 저 사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구나. 그러면 그 말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게 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은 힘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입니다. 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차분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이 가시를 세웁니다. 불안한 사람이 큰 소리를 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남을 깎아내립니다. 불행한 사람이 남의 행복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친 말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상처 주는 사람이 사실은 아픈 사람인지, 왜 공격적인 사람이 사실은 약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란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했어. 그 사람의 거친 말을 계속 듣고 살아야 하나요?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아픈 건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나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심리학적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묶어서 본질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진리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편안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말도 따뜻합니다.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차갑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말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말도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말도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말도 거칠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차가운 말은 마음이 추워서 나오는 겁니다. 거친 말은 마음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어 나오는 겁니다. 날카로운 말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있는 상처를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밥이 너무 짜다고 말한다면 그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상처를 보면 다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만 들으면 억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지만 상처를 보면 다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구나.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다면 그 말만 들으면 무섭고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지만 상처를 보면 다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폭발할까? 자연을 보세요.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선인장, 장미, 가시나무. 왜 가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세웁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위험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날카로운 말이라는 가시를 세우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입니다. 다칠까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를 세웠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가시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은 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모든 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작은 말에도 화가 납니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밖으로 나옵니다. 아픈 말로 나옵니다. 거친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팠어. 그런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푹 쉬세요. 빨리 나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도 쉼이 필요하구나. 말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말을 무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말을 가볍게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무게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농담도 가볍습니다. 지적도 조언도 가볍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모든 말이 무겁습니다. 인사도 칭찬도 무겁습니다. 심지어 감사 인사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불안,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 이런 무거운 감정들을 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무게가 말에 실립니다. 작은 말도 돌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농담도 비수처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참 무겁구나.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공격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시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이 들릴 때, 그 말 너머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을 볼 때, 그 눈빛 너머로 불안해 떨고 있는 영혼이 보입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 덜 납니다. 상처가 조금 덜 아픕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힘들 때, 아플 때, 불안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여러분도 날카로워지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생각하셨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했구나. 그때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든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상처 주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했어.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적어도 이건 달라집니다. 그 말에 덜 휘둘립니다. 그 상황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사실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거친 말 뒤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공격은 힘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실천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같이 날카로워지지 않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말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똑같이 날카롭게 받아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때서?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이렇게 맞받아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아파집니다. 칼에는 칼로 맞서면 둘 다 베입니다. 불에는 불로 맞서면 둘 다 탑니다. 같이 날카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시를 세워도 나는 가시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똑같이 반격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은 참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몇 초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시죠?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바로 그때 심호흡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성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심호흡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세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5분, 10분만 떨어져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격한 말에는 부드러운 대답으로 응하세요. 밥이 왜 이렇게 짜? 아, 그래요? 다음엔 싱겁게 해볼게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어디를 더 신경 쓸까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제가 부족한 게 많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람이 빠집니다.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식힙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을 때,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외롭고 불안하신가 보다. 노인정 어르신이 화를 낼 때, 아, 성격이 불같네가 아니라, 아, 집에서 혼자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버지가 차갑게 대할 때, 아,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가 아니라, 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질문으로 전환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데? 없으세요? 아버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힘드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공격에서 소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힘들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말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공격성이 줄어듭니다. 꼭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힘드시구나라고 알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해한다고 했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감한다고 했어 계속 상처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화내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하세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공격하지는 마세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세요. 계속 상처를 준다면 거리를 두세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덜 받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만나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세요. 함께 살기 힘들다면 따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지관에 가세요. 독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덜 만나세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속으로는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미움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니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를 지킨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나는 거리를 둔다 하지만 저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하지만 복수하지는 않겠다. 힘든 사람을 대하고 나면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산책을 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책을 읽으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시간은 소중합니다. 상처받은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파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건강한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나 많이 편해졌네. 아, 나 예전보다 덜 상처받네. 아, 나 마음이 가벼워졌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그건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뜻해서 그 가시에 찔린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인생 채널,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